Life is hard. Life is hard. 세 번째,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슨 쪽에도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한다. 그 길의 핵심은 우리가 그들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아니라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외로움. 기억하기로 나의 첫 창작시는 7살의 경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쓴 시였다. 너무 일찍 도착하는 바람에 모두 문이 잠겨있던 터라 조작되었을 게 분명한 기억을 더듬으면 회전초 가을에 뭉개버린 굴러다닌 바람이 쓸려서 운동장을 가로질러 날아간다. 나는 공책을 열어서 가문을 맞춘 사형을 꾹꾹 눌러 적는다. 어린 내가 그것을 깊이 또 비가 오는데요. 비가 오니까 책을 당시 어린 내가 그것을 생각해 봤을 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중요한가? 자, 별도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지금 여기는 별도봉의 입구, 또 저쪽으로 가면은 사가봉의 또 후쪽 입구가 되겠군요. 어디 비가 좀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조금 읽고 가야 되겠는데 여기가 좋겠구나. 그렇지. 자, 당시 어린 내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았을 리는 없겠지만은 이들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다. 외로움이라는 사회적 단절의 고통을 혼전하는 것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인간은 병으로는 고독 속에서 혼자서의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한편 군중 속에서도 외로울 수 있다. 일시적인 또는 상황에 따른 외로움 수개월이 수년간 지속되는 만성적인 외로움도 이런저런 외로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요즘 외로움을 거의 타지 않는 사람들도 시험에 드는 시기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3월 무렵에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인 약 25억 명이 봉쇄령으로 이동을 제한당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격리되었지만 혼자 격리된 이들도 있었다.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외로움도 함께 번져나갔다. 봉쇄 조치에 대응하는 나의 방법은 조금 진부한 것이었다. 나는 5가지 질문이라는 팟캐스트를 시작해서 철학자들을 인터뷰하며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은 나는 집에 아내와 아기가 함께 있었기에 어쨌거나 불평할 것이 거의 없었다. 다른 사람들은 상황이 훨씬 좋지 않았다. 어떤 이들은 철저히 혼자였고 어떤 이들은 학대받는 환경에 놓여 있었으며 어떤 이들은 딸린 식구나 어린아이들에게 있는데도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간신히 버텨내었고 어떤 이들은 병원에서 찾는 이 하나 없이 지내거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병원을 찾지도 못했다. 이렇게 관련된 후유증으로 앞으로 수년간 계속될 것이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외로움을 호소하는 인구가 늘어난다는 사실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었다. 2018년 영국에서 트레이시 크라우치가 신설한 고독부의 첫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연기된 사회라는 정책 문서를 발표하고 사이먼 크라우치의 뒤를 이어서 밀스 데이비스 이후에 다이애나 헬런이 고독부를 이끌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지난 70년간 외로움을 경고하는 책이 꾸준히 출판되어 1950년대 고독 군중으로부터 1970년대의 고독의 추구와 이방인의 나라, 최근에는 나 홀로 볼링, 외로워지는 사람들을 비롯한 다양한 책이 외로움을 다루고 있다. 2006년에는 신문 한 면을 장식하고 여전히 널리 인용되고 있는 한 연구에 따르면 2004년에 미국은 중요한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답한 인구가 20년 전인 1985년에 비해 3배나 많다고 한다. 매우 일리 있는 이야기다. 지난 20년 동안 사유적인 개인주의라는 이념, 인간을 사유제를 측정하는 사회적인 매우
서거사, 이 서거사회의 필수 조직을 망가뜨리다 못해 너덜너덜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외로움이라는 단어가 영어에 처음 등장한 것은 1800년 무렵이다. 그 이전에 외로움에 대한 단어는 홀로 있는 상태를 뜻하는 홀로움이었다. 이것은 고독과 같이 정서적인 고통의 뜻을 내포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외로움이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외로움이라는 경험의 근원이 1800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래서 낭만가 시인들의 고독의 한 사유에 대한 경외, 차일드 헤럴드의 설례를 쓴 바이런경, 알라스토르라고 부르는 고독의 영혼을 쓴 버시 셸리, 1804년에 구름처럼 홀로 떠돌던 윌리엄 워즈월스를 떠올려보라. 산업이 발달한 대도시 소외와 단절로 바뀐다는 것이다. 이는 1836년에 찰스 디킨스에 의해 다음과 같이 포착이 된다. 이상하게도 런던에서는 좋은 시선이든 나쁜 시선이든 무관심의 시선이든 사람이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살고 죽는다. 누구도 타인에게서 연민을 깨우치지 못한다. 어떤 이의 존재는 그 자신을 제외한 누구의 관심사도 되지 못한다. 그가 죽으면 잊힐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그가 살아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수의 외로운 비평가들이 이 일을 제기해온 것처럼 이와 관련한 자료와 역사는 훨씬 복잡하다. 사회학자 클로드 피셔는 2006년 연구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반박에 나섰으나 그리 칭송을 받지는 못했다. 피셔는 외로움을 호소하는 인구의 증가가 통계적인 인공물이라고 주장했고 그의 주장은 후속 연구물로 입증되었다. 그리고 2004년 설문조사에서 질문 순서가 조작되었고 의식응답자의 응답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졌다. 2010년에 질문 순서를 원래대로 되돌려 다시 설문조사를 실시하자 이야기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대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1985년에 비해서 낮게 나타났다. 피시는 저서 여전히 연결된 해서 미국의 사회적 연결망이 그 형식이 변하기는 했지만 1970년 이후에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여전히 건재하다는 증거를 풍부하게 제시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외로움의 고통은 1800년 이전까지는 거의 알려진 바 없다. 외로움의 어원이 아니라 친구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이 가는 것이라면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찾을 수가 있다. 친구가 없다면 누구도 살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좀 더 서정적인 표현은 스코틀랜드의 철학자 데이비드 휴미 18세기 중반에 남긴 글에서 찾을 수 있다. 철저한 고독은 아무도 인간에게 걸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일 것이다. 자유로운 모든 힘과 비바람이 한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복종하게 하라. 그의 명령에 따라서 해가 뜨고 지게 해라. 바다와 강은 그가 원하는 대로 흐르고 땅은 그에게 필요하고 그가 좋아할 만한 것은 무엇인지 내어놓게 하라. 그는 여전히 이렇게 그 내면에는 그것은 고독의 축복이노라 하고 노래한 낭만주의 시각도 어두워서 함께 남았다. 이런 시인 레이너 마리아 릴케 안에서도 여전히 살아 숨쉰다. 릴케는 1929년에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편지의 수신자에게 고독을 사랑하는 고독이 불러오는 고통을 달콤한 단식으로 참아내라라고 충고한다. W.H. 오드는 그의 시 새 편지에서 릴케를 외로움의 산타클로스라고 부른다. 고독, 외로움과 관련된 역사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사실은 외로움과 소유적인 개인주의 사이에 추정되는 관계로 인해 모든 게 뒤집힌다는 점이다. 실제로 개인주의와 시장경제의 부상, 친밀한 우정 사이는 연관성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흔히 알려진 바와는 정반대. 옥스퍼드 출신 역사학자 키스 토머스는 인생의 목적에서 초기 근대 영국 사회의 우정을 분석하며 친구를 친척, 전력적인 협력자, 상호 저력의 원천으로 구분한다. 천으로 구분한다. 철저한 고독은 아마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일 것이다. 자연의 모든 힘과 비바람이 한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복종하게 해라. 그의 명령에 따라서 해가 뜨고 지게 해라. 바다와 강은 그가 원하는 대로 흐르고 땅은 그에게 필요하고 그가 좋아할 만한 것은 무엇인지 내놓게 하라. 그러나 여전히 그와 함께 행복을 나누고 그에게 정성과 우정을 보내어 줄 적어도 어떤 한 사람의 주어지기까지는 불행할 것이다. 내면의 눈,
노래한 낭만주의 시각도 워스워스와 함께 남았다. 이는 시인 라이너 마리아와 릴케 안에서도 여전히 살아 숨쉰다. 릴케는 1929년의 작품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편지 수신자에게 고독을 선하고 고독이 불러오는 고통을 달콤한 탄식으로 참아내라라고 충고한다. WH 오더는 그의 시 새 편지에서 릴케를 외로움의 산타크로스라고 부른다. 최근에는 정신의학자 앤서니 스토어가 1998년의 작품 고독의 위로에서 혼자 있는 것의 생산적인 힘을 찬양했다. 외로움과 관련되는 역사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사실은 외로움과 소유적인 개인주의 사이의 추정되는 관계로 인해 모든 게 뒤집힌다는 점이다. 실제로 개인주의와 시장경제의 부상, 친밀한 우정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흔히 알려진 바와는 정반대. 옥스퍼드 출신 역사학자 키스 토머스는 인생의 목적에서 초기 근대 영국 사회의 우정을 분석하며 친구를 친척, 전략적인 협력자, 상호 조력의 원천으로 구분한다. 토머스는 어떤 종류이든지 친구들은 모두 유용하기에 존중되었다. 친구라고 해서 반드시 좋아할 필요는 없었다라고 적고 있다. 이는 경제적인 삶과 개인적인 삶을 구분한 것으로 이 구분을 가능하게 한 것은 사회적인 필요에 종속되지 않는 사적인 우정의 공간을 마련해 준 시장이었다. 효용이 아닌 즐거움을 위한 친교를 옹호한 대표적인 사람들은 스코틀랜드 계몽사상가였다. 효모의 친구로 자본주의의 교과서를 할 수 있는 국부론을 쓴 애덤 스미스도 그 중에 하나였다. 시장에 보이지 않는 선은 교우관계에서 제공되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어떤 것도 이후에 수세기 흐르는 동안의 개인주의와 친밀한 우정이 더욱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오늘날 인간은 더 외로워졌다. 그러나 외로움의 역사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이야기하려면 반대로 진행된 변화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20세기 중반 내내 가사노동의 부담을 떠는 노동자 계급, 여성에게 우정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나 동성애자에게 지킨 낙인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외로움을 초래해왔는지 생각해보자. 이 두 가지 사실 모두 상대적으로 보아 오늘날 사람들이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더 외롭다고 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게다가 최근의 발전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 소셜미디어가 인간의 교류 형식을 완전히 바꿔놓기는 했지만 그것이 타인과 관계를 맺는 인간의 능력을 훼손하는지를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팬데믹 이전에는 외로움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다. 그러나 지금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처럼 만연해지지 않았더라도 외로움은 심각한 문제다. 그동안 사회과학자들은 외로움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하여 왔는데 결과는 실로 놀랍다. 심리자 존 카치오프는 윌리엄 패트릭과 함께 낸 책에서 이것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사회적인 고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고혈압, 운동 부족, 비만, 흡연의 영향과 비슷하다. 결과는 부실한 식사, 운동 부족, 가음과 같은 동시이환 행동뿐 아니라 외로움의 주관적인 경험에 따라서 달라진다. 외로움은 일종의 생리학적인 스트레스 반응, 도정 도피 반응, 연관된 염증을 일으킨다. 이는 신체 건강, 저하의 원인이다. 저하, 신체 저하의 원인이다. 그동안 외로운 철학자들은 있었지만 외로움에 관여하여 방대한 글을 남긴 철학자는 드물다. 대신 외로운 철학자들의 저작에서 애들로 드러난다. 혹자는 데카르트 이후의 근대 철학의 역사, 비록 선택적인 하나 유월론적인 맞선 투쟁이라고 말한다. 유월론이란 실제하는 것에서 자아분한들의 개념으로 인간은 철저히 혼자라고 주장한다. 1639년 나홀로가 있는 거실에서 명상을 하던 데카르트는 확실한 기초 위에 자신의 세계를 재정립하고자 타인의 존재를 범위해서 의심해 볼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의심을 품었다. 그는 먼저 하나뿐인 자아에 대해서 검토를 시작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런 다음 적어도 스스로 나타날 만큼의 신의 존재를 증명한다. 신이 인간을 속이는 일은 없으므로 우리는 타인의 또 외부 세계에 대한 우리의 반명한 인식을 신뢰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문제는 데카르트의 증거가 설득력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그것은 우리가 신의 존재를 증명했기 때문이 아니다. 데카르트 이후에 등장한 철학자들은 나는 생각한다고로 존재한다를 다시 논의하며 데카르트가 난로 있는 방에 앉아 혼자 사제가 된 순간에도 타인에게 의지했다고 주장한다. 독일의 철학자 게오르 빌레는 브리드리 헤겔은 19세기 초에 남긴 저술에서 인간은 상호 인정을 통해서만 자기 자신을 완전히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너 없이 나는 없다는 의미다. 너 없이 나는 없다. 너 없이 나는 없다. 날씨가 이게 비가 살살 오네요. 장폴 사르트는 우리가 나는 생각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각자 타인의 존재 안에서 자기 자신을 획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하는 만큼 타인에 대해서도 확신한다고 했다. 20세기 최고의 철학자라고 불리는 루드비 비트겐슈타인 역시 그의 위대한 유작 철학적인 탐구에서 사적인 언어는 있을 수 없다면서 사유와 말은 행위 사적인 사회적인 행위 또는 어느 놀이 안에서만 행동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난공불락의 고독이는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이 철학자들의 이야기가 맞다면 인간은 타인에 대한 생리상학적인 필요를 지닌다. 인간의 개인적인 고유성은 스스로 성립되지 않는다. 자기 존재를 의식하는 존재인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를 벗어나서 온전히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은 심오한 관점이다. 하지만 생각보다 외로움이 초래하는 해악에 대해 많은 것을 설명해 주진 않는다. 자기인식이 가치 있으므로 그것을 좌우하는 것에도 동일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그럴듯하다. 인간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 있다면 타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가치 있다고 할 수 있다. 외로움이 나쁜 이유도 그래서다. 그래서 이런 철학은 틀렸다. 아름다운 그림 안에서 숨겨진 캔버스가 그림처럼 아름답다고 할 수 없듯이 어떤 선한 것이 필요한 것이라 해서 꼭 선한 것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피츠 윌리엄 박물관에는 화가 그레이언 존이 1923년에 24년에 그린 회복적인 사람 한 점이 소장되어 있다. 이 일은 부서지기 쉬운 유화로 파란색 드레스를 입고 조용히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 여성에게 초상하다. 깊은 감동이 있는 그림이다. 그러나 캔버스가 없었다면 이 초상화가 존재할 수 없었다고 해서 그림 밑에 숨겨진 캔버스가 감동을 주는 것은 아니다. 어떤 선한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들이 꼭 그것들이 떠받치는 가치를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단 외로움이 인간에게 해로운 이유는 고독이 인간의 자기 자신의 인식을 무너뜨리기 때문이 아니다.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고 사회가 사회적인 동물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쁜 것이다. 외로움이 초래하는 해악은 자아의 초상적인 본질이 아니라 인간의 원성에서 비롯된다. 난 어린 시절 대부분 혼자 보냈지만 외롭지는 않았다. 게다가 철저히 혼자도 아니었다. 나는 언제나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었다.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가족에게 멀어지면서 외로움의 세계에 발을 들였다. 본래 혼자 있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친구를 사귀는 연습을 거의 하지 않았다. 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가까워지는지, 친구 관계에서 있을 법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마음을 닫지 않고서 마찰이나 의견 충돌을 어떻게 대처하는지와 같은 것을 배우지 못했다. 고등학교에 가면서 일종의 거리감이 내 안에 자리 잡았고 그것은 대학교 시절까지 이어졌다. 나는 여전히 1대1 교류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말을 많이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덜 느끼는 많은 사람이 모여 진행되는 대화가 더 편하다. 말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덜 느끼는 사람이 모이는 것이 좋다. 이 말이네요. 많은 사람이 그렇듯이 나는 소외된 기분, 다른 사람들에게 가담할 수 있는 사회적인 인간관계에 더 넓고 매끄러운 조직망에서 배제된 듯한 느낌을 느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인간은 천성적으로 정치적인 동물이다라고 했다. 여기서 정치적인 의미는 사회 안에서나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어울려 사는 것뿐만 아니라 폴리스 도시국가에 속해 있다는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인간이 천성적으로 정치적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나 사회적인 것은 확실하다. 인간은 언제나 가족부터 부족, 민족에 이르기 사회적인 집단 안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왔다. 관심을 공유하는 것, 서로 함께 해왔다. 이제 극단에서 먼저 애정의 곰질인 갓난아기는 성장한 후에도 오래도록 문제를 겪는다. 심리학자 존 볼비는 1960년대에 애착이 이론을 창시한 사람이다. 갓난 붉은 털 원숭이 새끼들이 철사로 만든 대리모가 우유를 제공하는데도 철사 대리모보다도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대리모를 더 좋아한다는 연구 결과에서 착각하는 것이었다. 편안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다는 의미에 신체 접촉의 기회 없이 태어나자마자 분리된 원숭이들은 무리로 돌아갔을 때 두려움과 공격성을 번갈아 나타내고 끊임없이 몸을 앞뒤로 뒤흔드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였다. 볼비는 2차 세계대전 후에 유럽에 넣어서 아동들에게서 유사한 행동을 발견했다. 1980년대 루마니아 니콜라스 차우세스코 정권하에 집단 양육된 고아들에게서도 비슷한 행동이 나타났다. 볼비의 관찰 결과 1970년에 그의 제자였던 메리 에인스워스가 개발한 영아 양육자 애착 유형이라는 체계적인 이론이 탄생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세부 내용은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지만 초기 애착이 행복에 오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른 극단의 사례는 제수를 하루에 22에서 24시간 동안 폐쇄된 감방에 가두는 사실상 인간과의 접촉이 전무한 독방 감금이다. 19세기 초 미국 교도소는 독방 감금의 수감자들을 위한 속죄의 길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독방 감금보다도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1833년 알렉스 드 토크빌과 기스타브 드 보몽이 소설한 것처럼 죄수들은 완전한 고립에 처했다. 그러나 이런 철저한 단절은 중단되지 않으면 인간 정신력의 한계에서 벗어난다. 그것은 끊임없이 무참하게 죄수를 파괴시킨다. 그것은 사람을 괘씸시키는 게 아니라 살해한다. 2014년 미국 시민연맹의 보고서에 따르면 고립에 처리하는 임상적인 영향은 지각 왜곡, 환각, 심각한 만성 우울증, 체중 감소, 심기항증, 정신적인 위축, 무딘 정서, 무심함, 두통, 수면 장애, 어려움, 자해 이런 것들 유사할 수 있다. 무엇이요? 고립이라는 것이 고립, 외로움 이런 것들이 주는 영향에 대해서 좀 봅니다. 다른 극단 사례는 재수에서도 봤고 그 다음에 극단은 그저 극단일 뿐이다. 그러나 이런 극단의 사례들은 내가 느끼는 단절감, 특히 혼자 사는 이들에게 팬데믹이 초래한 무감각, 또 당혹감, 거부, 우울, 정서적으로 위축과 같은 더 평범한 일상과 자질에서 드러나는 사람과의 접촉의 필요성을 방증한다. 외로움이 인간에게 해로운 이유는 사회가 인간적인 삶의 형식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곁에 누군가 있는 것이 언제나 좋다거나 사람이 많아서 더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혼자 지내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18세기 후기의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는 인간의 비사교적인 사교성, 다시 말해서 사회에서 편입되려 하면서도 끊임없이 사회를 붕괴시킬 것 같은 철저한 저항과 결합한 성향에 관해서 철저하게 서술했다. 칸트는 인간에게 타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인간은 타인이 지배하거나 제압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자기만의 공간을 원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이중적인 성향이 인간 본성에 처리한다는 것이다. 칸트 자신은 악명 높은 정도로 엄격한 독신 생활을 영위했지만 풍부한 대화하고 오가는 만찬을 즐기는 것으로 유명했다. 인간의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사실은 곁에 누군가 있기를 바라는 욕망이 비틀비에 공허한 선택과 왜 같지 않은지 설명한다. 인간이 타인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인간의 사회적인 필요는 사람마다 다르고 인간은 모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왜 다양한 사회적인 양식이 합당한지, 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교적인지 설명해준다. 프랑스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빅토르 위고에게 지역 전체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고독이었던 반면에 사르트르에게는 지어온 타인이었다. 이 경계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바로 운동자인데, 고독한 삶에 관한 책을 쓴 20세기 테라피스트 수도야 토머스 머튼이 고독한 삶을 매우 위험하다고 여겼고, 고독한 소명의 핵심은 바로 무한에 가까운 신을 견뎌야 하는 고통이다 라고 말했다는 사실은 전복할 만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외로움을 인간의 삶에 위치시켜놓아서 이해할 수가 있다. 외로움이 바로 그 괴로움의 이름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외로움이 초래하는 문제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인간 본성이 호소하는 것, 다시 말해서 좌절된 사회적인 필요를 이야기하는 것은 외로움의 고통을 바깥에서 접근한 것이다. 우리는 그 고통을 해부로부터 파악하는 것이 좋다. 외로움은 왜 그토록 쓰라릴까? 외로움은 왜 그토록 괴로울까? 현 상황에 도움을 주려면 생생한 삶의 경험의 내용을 획득할 수 있다. 외로다는 것은 결핍이나 공허감, 자기 안에 있는 빈자리를 감지하는 것이다. 외로움은 밀쳐지고 작아지고 완전히 사라져버린 느낌이다. 그러나 외로운 사람들이 무엇을 그리 원하는지 들여다보면 더 깊이 알 수가 있다. 답은 한마디로 친구다. 외로움의 나쁜 점이 뭔가, 그리고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더 잘 알려면 우리는 우정이 왜 좋은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정이, 자, 매번 아리스토텔레스를 소환할 필요는 없지만 이번엔 또 해야겠다. 니고마스 윤리학 시권 중에서 우정 친구 관계로 해석되는 필리아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서양 철학에서 우정에 관한 한 위대한 사상가이기 때문이다. 그는 가장 훌륭한 형태의 우정과 그것이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자리에 관한 너리와 함께 동등하지 않은 친구 관계에 대처하는 방법, 상충하는 의무감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방법에 대한 실용적인 조언을 제공한다. 그의 지혜를 거대 그리스 사상가들이 보존했는데, 그는 중에서 키게로는 기원전 44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개괄해서 우정에 관한 책을 썼으며, 그 책은 지금까지 친구는 무엇인가에 대해 철학적인 해석의 기준을 제공하는 시금석으로 남아있다. 우정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비전이 정확하게 간파한 것이다. 우정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좀 더 포괄적인 견해는 더 심층적인 사실을 드러낸다. 바로 가족과의 관계가 사회적인 동물인 우리 삶의 핵심으로 연애와 마찬가지로 외로움을 물리친다는 사실이다. 내가 이 책에서 말하는 우정은 연인은 물론 가까운 가족 구성원을 모두 포함한다. 안타깝게도 영어에는 이 필리아에 대해 정확한 대응하는 단어가 없다. 그래서 내 등을 긁어줘, 그럼 내가 내 등을 긁어줄게 라고 말할 만한 완전히 실용적인 관계를 포함하기 때문에 너무 강감이하다. 우리가 다루는 주제는 단순히 친구나 도움이 되는 낯선 사람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사랑의 의미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정론은 윤리적인 덕에 기반을 둔 것으로 영감하고 정의로우며 온화하고 간대한 남성들의 우정을 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에 따르면 성품 때문에 사랑받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다. 사랑과 욕망은 언제나 선을 지향하므로 성품이 유독한 사람들만이 자기 모습 그대로 진심으로 사랑받을 수 있다. 진정한 우정은 진정한 덕처럼 흔치 않다. 일리아드에 등장하는 남성 유대 관계의 전형적인 아킬레우스 파트로클로스는 진정한 친구로서 서로 사랑한다. 여러분이 나는 그는 행운을 누릴 수 없을지 모른다. 당연히도 꼭 그렇지만은 않다. 우정은 어릴지 모르지만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이유 때문은 아니다. 우리는 고결한 행위를 행하는 영웅이나 정치가가 되지 않아도 친구가 될 수 있다. 내가 생각하는 친구란 함께 술을 마시고 서로의 농담에 웃고 슬퍼하고 서로의 소식을 전하고 영화를 보고 게임을 하고 음식을 해먹는 사람들이다. 이런 친구 중에서 일부는 유덕하다거나 훌륭하다고 부를 만한 이들이지만 나머지는 딱히 그렇지 않다. 여러분이 떠올리는 친구도 다양한 일을 하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일 것이다. 우리는 문화적인 형식을 변형하고 수정하며 각자의 우정의 조건을 조용히 결정한다. 악한 사람은 우정을 쌓기 힘든 게 당연하다. 나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기로 한 순간 거액을 같이해간 사람을 진정한 친구라고 부를 수 없을 테니 말이다. 그렇다고 해도 우정에 뛰어난 덕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우정이라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어디서 그 피를 못 참는지를 보면은 친구와 가족을 향한 사랑에 관한 심오한 사실이 드러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수는 우정을 덕을 조건으로 하는 능력주의로 생각한 것이다. 그는 이렇게 묻는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선하고도 여겼는데 알고 보니 그가 그렇지 않을 때 그를 사랑해야 할까? 분명히 그건 불가능하다. 오직 선한 것만이 사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친구는 어떤 면에서 믿을지 않은 존재다. 우리가 친구의 자리를 잃는 순간에 그들은 우리를 버리거나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게 분명하다. 이런 현실과 정반이다. 우정이 반드시 무조건적이어야 한다는 게 말이 아니다. 무조건적일 수도 있다. 내게는 더 이상 좋아할 수 없을 만큼 친구가 완전히 변해버린 경험이 있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그들을 아낀다. 친구가 아무리 개자식이 되어도 내게는 그들의 속죄가 내가 알지 못하는 얼간이의 속죄보다 훨씬 중요하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수는 누군가 그 사람을 갖춰 사랑하는 일이 그의 품성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라는 처음 주장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우리의 품성과 다르다. 품성이란 특이한 버릇, 특성, 미덕과 악덕의 집합체로 우리 모두가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다. 우리는 고유하고 현실에 근거한 인간이며 우리가 가진 속성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자질 때문에 사랑받는 게 아니다. 또 친구로 존중받는, 존경받는 것 같지 않다. 오히려 그 반대다. 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은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특별한 특성과는 무관하게 사랑받는 것이다. 그리고 친구로 존중받는 것은 그가 가진 결정과 상관없이 존중받는 것이다. 철학자들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을 가정이라고 할 만큼 사람의 가장 좋은 점을 보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흔히 인지적인 편파성이라고 부른다. 인지적인 편파성이라고 부른다. 이 세상에 내 결정이 가는 나의 아내보다 잘나는 사람 없고 나 역시 아내의 단점을 많이 알고 있다. 그러다고 해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이런 사실은 모두 우정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그렇게 반대로 생각하는 외로움의 표현을 확인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우정의 가치는 다양하다. 우정은 많은 종류의 의미와 즐거움을 선사한다. 그러나 그것의 가치는 궁극적으로 친구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지니는 무조건적인 가치에서 온다고 나는 생각한다. 여러분의 삶에서 중요한 친구관계를 떠올려봐라. 우정이 중요한 이유는 그 친구가 중요하고 그 친구의 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 차이는 미묘해 보일 수 있지만 친구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불안이나 분노에서 잘 드러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병원에 있는 친구를 병문안두고 가정해보자. 내가 우정을 위해서 병문을 하는 것과 친구를 위해서 병문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친구에 대한 애정 때문에 병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친구 사이면은 반드시 해야 하니까 병문안을 했다면 그 친구는 아무도 상처받을 것이다. 철학자 마이클 서토커가 주장했던 것처럼 우정에 대한 관심은 친구에 대한 관심과 다르다. 우리는 우정에 노력이 필요할 때 우정을 쌓기 위해 애쓰거나 우정이 시들어가고 있을 때처럼 난 친구로서 의무를 다해주기를 주저할 때 우정의 가치에 접어가는 경향이 있다. 아무 일 없이 평안할 때 우리는 우정 너머에 그 친구를 본다. 이런 식으로 우정을 이해하는 방법은 인간의 삶의 가치에 대한 관점에 더욱 심오한 변화를 가져온다. 사람은 능력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 중요하다는 관점은 계몽주의 철학의 대표적인 관념이다. 칸트는 값과 반대되는 이런 무조건적인 가치를 전험성이라고 불렀다. 값이 있는 것은 그것에 상응하는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하면서 반면에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거기에서 상응하는 것이 없는 것에는 전험성이 있다고 썼다. 자, 마침내 외로움이 왜 괴로운지 썼고 우정에 대한 도덕에 대해 있고 진정 우정은 능력에 기반을 두지 않는다라고 했고 이렇게 우정에 대해서 외로움의 해악을 진단하는 것과 치유법을 제안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용기를 내어서 묻자 돌아온 답은 마치 몽유병에 어느 날 가장 친한 친구들 아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 넷이 다시는 그를 보고 싶지도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배신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삶이 아닐까. 하루키의 소설은 거절의 신뢰와 자기 신념을 깨뜨리는 것 같아서 외로움에 반복되는 주기와 그 주기에서 탈출하는 데 필요한 극적인 전환
따라간다. 외로울 때 사람은 두려움에 빠진다. 두려움에 빠진다. 외로울 때 사회에 가학은 외로움이 스스로 공고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다. 외로운 사람은 사회적인 단속에 더 주의를 기울이지만 그들의 위험 경보는 높게 설정되어 있다. 그 해석은 신뢰성이 떨어진다. 그들은 타인에게 잘 공감하지 못하고 남을 믿지 않으며 타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외로운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어서 사회적인 실패를 환경이 아닌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여러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외로움과 사회성 기술 부족은 관련이 없다. 외로움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벗어나기 힘들다. 그래서 외로움은 딜레마가 된다. 외로움은 어떤 좋은 사람이 만나는 것이 좋겠네요. 평가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모순적이도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고, 모순적 관계가 우정으로 귀결되지 않을 때도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쏟는 이런 외로움을 덜 가혹하게 만든다. 2004년에 시카고의 통근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버스나 열차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상대방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을 알아내고 자기에 관한 사실을 하나 이야기하라고 요청받았다. 참가자들은 처음에는 의리였지만 대화를 나눈 뒤에 더 큰 행복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사람의 대화 속에서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심리치료사들은 뜻밖의 질문하고 대답에 주의를 기울이는 그저 하던 대화가 처음 만나는 사람은 물론 이미 아는 사람들과의 친밀감이 형성하는데 얼마나 유용한지 입증해 왔다. 우리는 서로 존경심이나 공통의 관심사가 반드시 있어야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아리스토텔스의 능력 기본 우정론과 흡사하다. 물론 상대방을 존경하라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친구가 되기 쉽지만 우정은 관심을 기울이는 자연스러운 행동에서 시작할 수 있다. 서로를 인정해 준 다음에 할 일을 찾는 것이다. 이런 전략들이 효과가 있다고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는 형태의 외로움이 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가장 완전한 형태의 외로움은 단 한 번도 친구를 가져보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그런 상황은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없는 것은 상실로 인한 외로움이다. 새로운 친구가 죽은 친구나 완전히 소원해진 친구를 대신할 수는 없다. 요번 두 번째 가족을 선물로 받았지만 그것이 자신들의 죽음에 대한 보상이 되지는 못했다. 차라리 사랑을 이야기한다면 반드시 상실의 슬픔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한다. 상실에 대해서도.